다음 사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다 돼 가네요. 2년 정도 다 돼 가는데, 특강에 있어서도 꼭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게, 일반 물건하고 많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일단 위치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뭐 아파트고, 뭐 마산이다, 뭐 그 정도고요. 낙찰 1억 받았다,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3명이고 채무자가 3명이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소유자가 3명이고 채무자가 3명이에요. 자, 여기에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특정 지분들만 경매가 나오겠죠. 우리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특정 인하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입니다. 물건은 이제 제3자에게도 효력을 발하는 거고요. 근데 경매가 나온 이제 지분이 공유자 강순 씨가 100분의 21, 박경호 씨가 100분의 14, 박소영 씨가 100분의 14예요. 다 합치 보면은 약 49입니다. 49. 그러니까 100분의 49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강순 세대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다른 걸 떠나서 등기부 등본의 일단 요약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자, 앞전에 14년도 14년도 10월 달에 박정환 씨가 이 집을 샀어요. 이제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분양자를 이제 여기서는 보존이라고도 많이 일컫긴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지내왔어요. 이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제 18년도 사건이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8년도 6월 19일자에 강순 씨에게 소유권 일부를 넘겨요. 100분의 50에. 저도 무수히 많은 이제 경매 사건을 보고는 하지만은 100분의 51에 대해서 증여를 넘길 정도면은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그 법률을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그렇지 않고서는 100분의 51이라는 증여를 넘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니 100분의 51을 넘긴다고 해서 이게 안다라는 게 왜 외관상 드러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깊게 얘기하자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과반수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거는 포함을 시키고 그 위에 또 되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초과가 됐을 때의 힘을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 결과적으로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일부 이전을 증여로 해놓고 난 이후에 희한하게 날짜를 보면은요, 1호부터 몇 달이 안 지났어요. 몇 달이 안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나머지 지분이 전부 다 넘어가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정환 씨는 이 몇 개월 사이에 뭔가 본인한테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인지를 했다라는 이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 사건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몇 달 사이에, 물론 우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연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분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앞전에 생전에, 박정희 상전에 있었던, 빚, 채권들이죠. 이 채권들이 상속자 지분들, 에게 붙어버리죠. 농협은행이 얘네들한테 붙어버려요. 정확하게. 이게 왜 그랬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더라도 붙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농협은행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해요. 강제경매. 그 금액도 3천만 원으로 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하나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 안에 있는 그 내역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거는 요약이고, 이거는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는요, 2018년도 6월 18일이고 19일 날 접수됐어요. 그리고 아까 상속이 접수된 날짜가 아까 11월 13일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접수가 된 날짜고,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2018년도 6월 18일, 19일, 그리고 곧 사망을 했다는 얘기죠. 이 텀이 며칠이에요? 열흘밖에 안 되지 않아요. 열흘. 딱 그래서 50일을 맞췄어요. 물론 이제 제가 판단하고,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경험칙을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추리를 하시는 거죠. 추리하면서 추정을 해봐요. 사망할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끔 100분의 51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나는 거죠. 왜?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나중에도 그랬지만, 사망을 하면 상소 이루어지는데, 요렇게 각 나뉘어요. 나뉘고 나면은, 형제, 그러니까는 이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다 우애라든지 화목하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건데, 화목하지 않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사이라면은 분명히 필시 사망 이후에 재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를 이 사망자, 이 망자는 아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미리 넘겨놓고 했는데 이 상황까지 매우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기서 하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타난 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100분의 21, 100분의 14, 14 총 100분의 49가 경매가 당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 경매가 되잖아요. 100분의 49만. 지분 경매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51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정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분의 5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정 우선 매수를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시키거나, 아니면 애당초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경매 낙찰받을 금액이 어차피 우리가 1억이고 그 밑에 사람들도 9천만 원 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금액을 차라리 막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거를 막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거는 어떻게, 여러 가지 추정 중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도 반증해 볼 수 있겠죠.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경매가 자녀든 모친이든 부친이든 형제든 경매가 당한다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일단 맞고 볼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밥그릇을 깨지든 말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어떻게 해요? 강순 씨는 공정 우선 매수를 하면 됐어요. 공정 우선 매수를 하면 됐는데, 자, 여기서 하나 충돌이 일어나는 게, 경매에 있어서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매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대표적인 한 사람이 경매 해당 사건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상보증인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그러니까 이제 물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유자는, 이 경매 사건의 소유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근데 채무자는 참여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경매 미사집행부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돌아와서 강순 씨가 지금 100분의 51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 경매에 당한 채무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여기 강순 씨가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강순 씨가 있죠. 자, 그럼 이 강순 씨는 공정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위가 돼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 우선 매수가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매우 이분들이 공경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막았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강제경매가 당하더라도 해방 공탁을 걸든 아니면 집행정지를 넣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살고 강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을 나가야 되는 장면이 돼버리겠죠. 반대로 이 금액에서 초과되는 금액들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강순 씨, 박경호, 박소연 씨한테 각 지분별로 돌아가겠죠. 지분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공정 우선 매수를 하러 당일날 왔다 이거죠. 저희 이게 특수물건 그래피티 했던 3기분인가 4기분 때였을 거예요. 저도 정확한 기수는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그때 기수분들이 입찰을 참여하러 갔는데 여기에 강순 씨가 공정 우선 매수 하러 왔다 이거죠. 왔지만은 채무자는 공정 매수, 그러니까 채무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공정 우선 매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따로 협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낙찰을 받고 잔금 내자마자 딱 한 달 정도에서 이 사례를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고, 근데 공유자 지분 물건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자연스럽게 우리 거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장면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지금으로부터 한 1년하고 조금 더 시간은 흘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많은 재미를 봤었어요. 그때 이것도 저희 특수물건 3기분인가 4기분이었어요. 이 사건이. 여기가 망미 재개발인데, 일단은 그 망미 2구역인가 그랬을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치는 수영구 광안동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이것도 지분 매각이었어요. 지분 매각이고 보면은 2분의 1 정도쯤 되어 보이죠. 근데 보통 지분 매각에서 신권에 저도 입찰을 잘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전 제가 2010년부터 부동산 경매는 하러 뛰어들었는데, 그때도 지분 매각의 신권으로, 그때 화랑장에도 신권에 입찰한 경우는 제 기억은 없었는데, 요번에 2019년도 20년도 들어와서 불장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권에도 입찰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최저 가격이 9,900이에요. 9,900인데 1억 3,250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유정임 씨인데 실제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온 거고, 이제 저희 그 회원분이 1억 3,250만 원을 쓰게 된 거예요. 입찰 가격을.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높게 써서 단독으로 할 거면서 높게 썼느냐? 희한하게 좀 거짓말 같지만 1억 3,250만 원을 써야지만 수익이 나는 장면이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될 건데, 제가 사례를 보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망미 2주택이네요. 망미 2주택. 망미 2주택 재개발 지역이고, 처음 이 물건을 이제 발견해갖고, 이제 조사해갖고 과제로 들고 왔을 때, 여기 있는 빌라가 가격이 그래 3억 정도 된다고 합디다. 저도 직접 제 눈으로 확인 하진 않았는데, 3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2분의 1 가치만 해도 1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최저가격을 그렇게 입찰을 할 것 같으면은 9,900에서 1억 정도만 써도 돼요. 충분히 되는데 1억 3,250을 쓰게 된 배경도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재개발 지역이니까 빌라 가격이 월등히 높았던 거죠. 높은 데다가 지금 한창 이미 다 어떻게 돼요? 진행 중이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고, 지금 진행 상태도 요때 당시만 해도 사업 시행하고 변경 인가 전 상태였고,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일대 물건들은 지금은 지금부터 가격이 더 많겠죠. 등기부등본 요약이에요. 요게 이제 요 사건은 등기부등본 요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서 저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여러분하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만 봐갖고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여기서 수익 포인트를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냥 봐서는. 왜냐면은 앞전 전포동에 있는 서면에 있는 토지 사건뿐만 아니라 마산에 있는 그 사건들, 그리고 지금 요 사건들 보면은 일괄적인 공통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전략. 왜냐면은 이제 제가 특수물건 중에서도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물건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뽑아내는 건 좋은데, 하나의 개별 사건에 권리 분석하는 시간, 권리 분석이에요.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용어를 풀자면은 사건의 분석이에요. 사건 분석. 그 사건을 분석하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건 분석하는 시간을. 사건 분석하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만 등기부등본부터 보세요. 꼭.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2003년 요때에 유정임 씨가 했어요. 유정임 씨가 했는데, 자, 사자마자 당장 이 집을 살 때 이제 돈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죠, 은행에. 보통 여러분들도 현금으로 다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을 받아서 사요. 사니까는 이제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개인한테 돈이 좀 필요했던 거겠죠. 4,490만 원. 그리고 훗날 잘 지냈어요. 2003년부터 2010년 전까지는. 왜? 그 사이 아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 지내왔는데,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을 해요. 윤병식 씨한테. 이분이 이제 남편 정도 되겠죠. 왜? 증여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는. 뭐 등기등본 보면은 이제 앞자리, 생년월일 앞자리 6자리를 볼 수 있으니까는요. 자, 그러니까는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통 아까 앞에 있는 마산 사건하고 보면 다르게 2분의 1,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정상적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증여까지는 좋아요. 하고 난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 증여를 받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그냥 대출받고 굳이 증여 안 했으면은 문제도 안 생겼을 건데, 이 사람한테 있는 채권은 아니니까는. 잘 있다가 박상근 씨, 김경호 씨, 그리고 김경호 씨의 본업류에 의해서 경매가 돼버려요. 자,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후에 향후 파생될 수 있는 법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파생될 수 있는 법리 효과가. 자, 어떤 거냐. 자, 앞전 마산 사건하고는 틀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유정임 씨는 공정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윤병식 씨예요. 윤병식 씨. 윤병식 씨고, 지금 이 사람부터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경호 씨죠. 물론 박상근 씨는 이 사건에서 금액도 작기 때문에 일단은 뺄게요. 잠깐 빼놓고. 이 7천만 원짜리 지금 이게 8천 얼마 돼 있는데, 왜냐면은 받아야 될 게 이제 나중에 그 2011년도 같으면은 이때 당시 연 2할 오픈, 연 25%, 그리고 지금은 연 1할 2푼으로 이제 좀 줄긴 줄었는데, 법정 이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7천에서 자꾸 뿌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가. 자, 그러니까 김경호 씨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매 사건이 낙찰이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농협에서 돈을 가져가고 자기는 받아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매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분이 경매된 거예요? 윤병식 씨께 경매가 된 거죠. 윤병식 씨가. 그러면은 윤병식 씨 지분이 경매됐으니까는 이 사람에 있어서의 잉여금, 그러니까 즉 낙찰금, 낙찰 대금이, 자, 이 농협이 앞에 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 7,150만 원을 많이 다 가져가 버리면, 김경호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뺀 나머지, 아까 전에 이제 그 감정 가격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낙찰 가격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또 그 상기시켜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1억이라 가정하면은 1억을 많이 다 가져가 버리면 여기서 남는 잉여금, 일단 이것도 편의상 뺄게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약 2천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2천 얼마. 근데 자, 유정임 씨도 이 집의 반틈이고 윤병희 씨도 이 집의 반틈이에요. 근데 전체 근저당이잖아요. 이 집이 통틀어서 근저당인데, 그럼 이 얘가 반틈을 받아가고 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2천 얼마가 아닌, 여기서 3천 얼마가 제외하면은 6천 얼마가 돼버릴 거예요. 이거는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느냐 아니면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느냐가 관건이 돼버려요. 관건이. 그럼 얘가 2분의 1을 받아간다면은 6천 얼마를 받아갈 거고, 얘가 전액 다 받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정도밖에 채 못 받아가겠죠. 자, 그래도 요 있는 사건을 있어서 이제 물건을 찾아왔던, 그때 과제를 해왔던 이제 원생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실제로 배당은 2분의 1 해갖고 돼야 되는 게 정상일 거니까는 김경호 씨를 찾아가서 이 채권을 어떻게 NPL로 사온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NPL인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뭐 유튜버나 또는 뭐 책이나 이런 게 찾아보시면은 근저당이 되어 있는 채권을 내가 사오는 거를 NPL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NPL이라는 거는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채권.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부 채권을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좀 이제 정확하게 NPL을 좀 집중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NPL 돈 된다는 얘기를 막 우죽성 듣고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앞전 서면 사건처럼 미납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기다려요. 진짜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돈 된다는 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한 발을 다가가면은 이미 판 짜놓고 기다려요. 판을 짜놓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지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겠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호 씨한테 가서 지금은 아무튼 조금 더 얘기해서 지금은 대부 근저당에 있는 채권을 개인이 사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지금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근데 다만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거래는 가능해요. 대부업에서 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 파는 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대부업이다 사올 수 있어요. 대부업. 반대로 상대방이 개인이면은 여러분이 대부업이든 개인이든 사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개인이니까 사올 수 있죠.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 돼요. 채권 양도 양수 계약. 보통 상가나 이렇게 계약하면 이제 권리금 양도 양수, 무슨 양도 양수, 이게 전부 다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채권이에요? 김경호 씨가 윤병식 씨한테 받을 채권이죠, 채권. 그 채권 금액이 이거죠. 그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윤병식 씨한테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이든 어떠한 우편을 도달함으로써 효과를 발하게 돼요. 효과를. 이게 채권의 효과거든요. 그 3자 구도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분을 찾아가서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얘기한 결과 이 금액에서 3천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아니면 6천을 받을 수 있는데 4,500만 원을 이때 당시 제시를 했어요. 4,5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경호 씨가 바로 팔겠다 해요. 바로 팔겠다. 바로 팔겠다고. 그래서 사왔어요. 사오고 나니까는 실제로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몇 번 저한테 얘기 들으셨던, 뭐 지금 동영상 강의 중에서도 얘기 들으셨던 분은 이해를 그나마 어느 반틈 정도 이해 이상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 얘기 들으신 분은 나중에 요 부분 파트만 여러 번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거나 또는 향후 나중에 이러한 문제, 배당에 있어서 언젠간 경매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도움될 날이 올 거예요. 자, 유정임 씨가 단독 소유일 당시에 금정농협에서 받은 대출은 엄연하게 따지면 여기 있는 윤병식 씨는 이 대출에 있어서 뭡니까? 채무자가 아닙니다. 맞죠? 채권 계약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물건 계약을 해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은 채권은 즉 다시 말해서 윤병식 씨는 금정농협에 요때 당시만 해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어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소유권 일부를 이전 받음으로 해서 이 물건에 이 근저당이 있는 걸 안고 자기가 들어온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윤병식 씨는 만약에 이 금정농협이 지금 7,150만 원이 아니고 7억 1,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낙찰이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돈을 요 밑에 사람도 못 받아갈 거고 요 밑에 사람들도 못 받아갈 거고 윤병식 씨가 1억을 제외한 나머지 6억에 있어서 반틈을 과연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거예요. 물상 보증인. 그러면은 여기서 윤병식 씨는 채무자가 아니니까는 결국 이 농협에 있어서 돈을 물어줄 것도 전액 금액이 아니라 이 반틈 금액이 되겠죠. 2분의 1이라는 반틈 금액. 요 금액에. 그럼 7,150의 반틈 금액만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고 나머지는 결국 윤병식 씨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데 여기서 윤병식 씨가 경매가 당함으로 해서 농협 입장에서는 왜 훗날 뒤에 이렇게 사람이 생겨날 것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경매가 됐으니까 누가 주든 그냥 배당을 다 받아 갈 수가 있어요. 배당을.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의 배당 절차에 있어서 뭐 근저당권자의 그 불안한 지위를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 이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는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선생님 조금 전에 뭐예요? 2분의 1만 가져가야 된다고요. 얘기해놓고 저는 이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면서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절차상의 배당에 있어서는 금정농협이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 경매계에서도 왜 농협에 그 지분 건전다고 남겨놓으면은 불안정한 지위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먼저 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 농협이 대출에 있어서 유정임 씨의 2분의 1. 원래 얘가 주 채무자죠. 그리고 물상보증의 채무자지만 이 물건을 주 채무자는 얘지만 이 물건을 전체를 가지고 있던 농협 입장에서는 먼저 배당을 다 받아가는 게, 자, 윤병식 씨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윤병식 씨 입장에서는 왜 내 지분만 팔았는데, 내 지분만 경매든 매매든 팔았는데 왜 농협 네가 다 가져가냐 이거지. 2분의 1만 가져가야 되는데 유정임 씨한테 나머지 2분의 1을 청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그 경매 절차의 외적으로 한성시